지금 저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창백한 입술, 온몸에 식은 땀. 정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병인 이순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절대 들키면 안 돼. 며느리가 알면 안 돼요. 간병인의 등에 엎인 그가 끊임없이 중얼거렸습니다. 1995년 그날 이후 정한수는 매년 4월이 올 때마다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30년 후 밝혀지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그날의 진실. 누구도 예상 못한 그날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정한수가 벌떡 일어나며 침대 시트를 움켜쥐었습니다. 이마와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요동쳤고 호흡은 가늘고 짧게 끊어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벽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 형광등 불빛이 잠시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한수는 휘청이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자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젠장,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정한수. 그는 방문을 열고 거실 복도로 나와 벽에 손을 짚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 물이 반쯤 쏟아졌습니다. 거실 창가에 선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몰려들어와 순식간에 안경이 습기로 뿌얘졌습니다. 어르신, 또 가슴이 아프세요? 정한수의 소리를 들은 간병인 이순자가 작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디건을 걸친 채 거실로 나온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또 꿈꾸셨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으며 다가갔습니다. 순자 씨, 이번엔 좀 더 심한 것 같아. 숨이 안 쉬어져서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닿은 이마가 식으면서도 여전히 열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주방에서 보리차를 데워 한 잔 따랐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안정이 되실 거예요. 한수가 두 손으로 컵을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간병인이 정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4월만 되면 그러시네. 꼭 이맘때만 되면. 도대체 마음에 뭘 품고 계신 거예요? 한수가 컵을 내려놓으며 벽을 짚은 채 몇 발짝 걸음을 옮기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해. 이순자는 소파로 다가가 담요를 펴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이러다 또 쓰러지세요. 한수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러는 나도 지긋지긋해요. 그가 고개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자는 그의 곁에 앉아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드리는 약은 잘 드시고 계신 거죠? 네, 잘 먹고 있어요. 복도 끝 아들 지훈과 며느리 다영의 방문은 고요했습니다. 둘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거실에는 정한수의 거친 숨소리와 이순자의 걱정이 담긴 한숨 소리만 울렸습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무심히 조용히 앞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부엌에는 구수한 찌개 냄새가 진하게 퍼졌습니다. 된장찌개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가지볶음과 멸치조림, 계란말이까지 정갈하게 상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몇 해 전부터 정한수의 공황 증세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맞벌이 중인 아들 지훈과 며느리 다영은 종일 집을 비우는 탓에 정한수를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24시간 상주하며 집안일과 정한수의 일상 케어를 함께 맡아줄 간병인 겸
가정부 이순자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순자는 오랜 세월 살림을 해온 사람답게 부엌에서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된장찌개 뚝배기를 마지막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그릇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출근 준비를 하던 다영이 부엌으로 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 좀 깨워줘요. 지훈은 신문을 펼친 채 테이블에 앉아 커피잔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세요. 신문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지훈이 목소리만 높였습니다. 잠시 뒤 방 안에서 정한수가 나왔습니다. 표정은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발걸음은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잠 잘 못 주무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지훈이 정한수의 얼굴을 보고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그냥 나이 탓인가 보다. 한수가 힘없이 대답하며 밥그릇을 슬쩍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다영은 등을 돌린 채 싱크대에서 유리컵에 물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얼른 드세요. 식사하시고 꼭 약 드시고요. 한수는 식탁 위에 시선을 둔 채 말없이 숨을 쉬었습니다. 순자 씨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국을 덜어주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늘 또 회의 많아요? 다영이 고개를 돌려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점심 미팅도 있어. 저녁엔 모르지 뭐. 지훈은 커피를 단숨에 들이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슬쩍 시계를 보며 정장 자켓을 입고 서둘러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당신 또 야근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매일 늦었잖아. 이 바닥이 다 그렇지 뭐. 다녀올게. 지훈이 문 쪽으로 향하며 한수에게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기운 없어 보이시던데 순자 이모님이랑 바람이라도 쐬세요. 응, 그럴게. 쾅. 한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지훈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덜컥 소리를 내며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영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고 자켓을 챙겨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이모님, 저도 회사 다녀올게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다녀와요. 집안일은 걱정 말고. 한수는 여전히 밥에 손도 대지 못한 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알 하나도 목에 넘기지 못했고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는 방에 좀 들어갈게요, 순자 씨. 천천히 의자를 밀며 한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부엌에서 이순자가 물기를 털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속이 안 좋으세요? 걱정 담긴 목소리로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냥 입맛이 없네요. 나중에 좀 괜찮으면 먹을게요. 한수가 벽에 손을 짚고 조심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엔 손도 대지 않은 밥과 식은 찌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숟가락을 정리했습니다. 거실의 벽시계가 저녁 8시를 넘겼습니다. 정한수는 소파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거실을 작은 원처럼 맴돌았습니다. 한쪽 손으로는 손등을 긁고 다른 손은 바지 주머니를 더듬듯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식탁 위의 저녁 밥상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 식은 지 오래였습니다. 정한수는 해가 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었습니다. 어르신 아침도 안 드셨는데 저녁이라도 제대로 드셔야죠. 국이 다 식겠어요. 이순자가 식탁 옆에 서서 수저를 들며 말했습니다. 정한수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냥 놔둬요. 순자는 국자 손잡이로 바지를 툭툭 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면 또 밤새 뒤척이실 텐데. 밥도 안 드시고 약은 어떻게 드시려고 그러셔요. 약도 싫어요.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더 내가 미치는 것 같아. 정한수가 창문 쪽으로 몇 걸음 옮기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다영과 지우는 야근이라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거실에는 정한수의 거친 숨소리 사이로 텔레비전 소리만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흘러 정한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이순자는 거실에 작은 조명만 켜놓고 TV를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한수가 흐트러진 머리와 땀으로 젖은 셔츠를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정했고 눈동자는 자꾸 시계를 향해 흔들렸습니다. 순자 씨, 정한수가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이순자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이고, 땀을 엄청 흘리셨네. 괜찮으세요? 정한수가 그녀 앞에 앉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 좀 데리고 나가줄래요? 이순자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어디를요? 이 시간에요? 지금 밤 12시예요. 정한수가 고개를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시골에 내가 꼭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며느리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어르신, 시골 어디를 가신다는 거예요? 왜 며느리분은 모르게 하셔야 하는데요? 이순자가 한수의 손을 부여잡으며 물었습니다. 정한수는 손등을 꼭 잡은 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냥 그런 사정이 있어요. 나 혼자는 지금 운전을 못해요. 순자 씨가 좀 같이 가줘요. 부탁이에요. 아들한테도 비밀로 해주고. 이순자는 고민하듯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알면 난리 나서 안 돼요. 이따 들어오면 어르신 방부터 들를 텐데. 정한수는 손을 덜덜 떨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나 꼭 가야 하는데. 아, 어르신도 참. 그럼 내일 오전에 가요. 다들 출근하고 가면 되잖아요. 이순자는 정한수의 모습을 보며 짙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절대 지훈이랑 다영이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정한수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러니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 그의 어깨가 가볍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들이 향할 장소에 대해 이순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곳에 꼭 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오전 9시 20분 다영과 지훈이 출근해 집안에는 정한수와 이순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한수가 침대 끝에 앉아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흰 러닝 셔츠는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손끝은 끊임없이 떨렸습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하는데. 그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눌렀고 다른 손은 허공을 헤매듯 뻗어 약병을 더듬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떨어진 약병은 또르르 바닥에 굴렀습니다. 그때 방문 너머로 노크 소리가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금 나갈 수 있으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한수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리가 말을 안 듣네요. 순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한수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핏기 없는 입술, 마른 입김이 허공에 가라앉았습니다. 순자는 머리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일단 일어나 보세요. 한수가 떨리는 손으로 순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늘따라 더 심장이 뛰네요. 순자가 팔을 고쳐 잡으며 힘을 주었습니다. 아니, 병원을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데. 한수가 힘겹게 일어나더니
이내 무릎을 휘청이며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순자가 깜짝 놀라 두 팔로 그를 붙들었습니다. 안 되겠네. 제가 업을게요. 뭐? 아니에요. 나 무거워. 나를 어떻게 업겠다고. 그럼 오늘 안 가실 거예요? 꼭 가셔야 한다면서요. 한수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무릎을 굽혔습니다. 50대 후반의 그녀에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3년 동안 정한수를 곁에서 지켜본 그녀는 오늘만큼은 꼭 그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자, 업히세요. 이래봬도 저 꽤 힘세요. 순자가 농담처럼 말하자 한수가 힘없이 웃으며 등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자 씨 진짜 고마워. 다녀와서 밥 한 그릇 다 드신다고 약속하셔야 돼요. 순자는 천천히 거실로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실내에선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마당을 지나며 한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보면 안 돼. 다영이가 알면 안 돼. 주차장에 도착한 순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한수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고마워요. 괜찮아요. 한수가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습니다. 순자가 운전석에 올라 시동을 걸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충북 괴산에 있는 서정마을 회관 쪽으로 가주면 돼요. 차가 천천히 단독주택 앞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햇살은 창밖으로 환하게 쏟아졌지만 한수의 얼굴은 어둡고 굳어 있었습니다. 이순자도 덤덤한 척했지만 그녀의 핸들 위로 꽉 쥔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다영 씨한테는 진짜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한수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가 없어요. 혹시라도 알게 되면 바람 쐬러 나간 거라고 말해줘요. 그때 순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다영이었습니다. 아, 네, 다영 씨. 이모님, 아버님은 좀 어떠세요? 아, 약은 드셨는데. 근데 어디 가세요? 찻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아버님이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갑갑하셨나 봐요. 드라이브 좀 시켜드리려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다녀오세요. 다영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순자가 백미러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긴 왜 가시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하시고. 한수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꼭 가봐야 할 곳이에요. 다영이 모르게.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고 한수의 입술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핸들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며 엑셀을 천천히 밟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37번 국도를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충북 괴산 청천면. 순자의 차가 서정마을 회관 앞 좁은 시골길에 멈춰 섰습니다. 마을 회관 옆 허름한 주차장에는 낡은 경운기 한 대가 덩그러니 서 있었고 주변은 인기척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순자가 차에서 내리며 문을 살짝 닫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정한수는 입을 꾹 다문 채 차창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어르신. 여기 맞는 거죠? 한수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몸을 기울였습니다. 내려보세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한수가 팔을 내밀며 천천히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아침보다는 조금 힘이 생겨 조금씩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어느 방향이에요? 한수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회관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저 숲길 사이. 저쪽이에요. 순자는 땀이 이마에 맺히는 것도 있고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관 옆 허름한 골목길을 따라
잡초가 발목까지 자란 좁은 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야가 탁 트이면서 눈앞에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잡목 사이로 불에 그슬린 건물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건물 전체는 그을음으로 덮여 시커멓게 변해 있었고 곳곳이 부서지고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철근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고 건물 앞에 시멘트 바닥엔 검은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멈춰서며 물었습니다. 여기에요? 한수는 등에 엎인 채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여기가 맞아. 순자가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출입구의 간판은 이미 절반 이상 그을음에 덮여 있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니 희미하게 글자가 보였습니다. 서정 어린이집. 그 글자는 마치 먼 기억 속에서 기어나온 듯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숨을 삼키며 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앞에 도착한 순간 한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의 건물을 보며 입을 꾹 다문 그의 턱선이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그의 옆에 섰습니다. 30년이 지났네. 한수가 무릎을 꿇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마치 절이라도 하듯 이마를 꾹 눌러 땅에 붙였습니다. 어르신. 순자가 놀라 그를 붙잡으려 하자 한수가 손을 뿌리치며 외쳤습니다. 그냥 놔둬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일단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수의 입술 사이로 흐느낌이 섞인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말보다 숨이 컸고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순자는 그가 공황장애와 외상 후 스트레스를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지낸 3년 동안 이런 한수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돼요. 땅이 너무 차요. 순자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놓쳤어. 그날 그 아이를. 누구를요?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작았어. 손이 아주 작았어. 그가 땅바닥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잠깐 망설였어. 그 짧은 순간에. 순자는 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깨 위로 햇살이 내리쬐었고 한수는 한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 애가 매일 와 꿈에 와서 날 쳐다봐. 불 속에서 살려달라고 날 쳐다봐. 그 예쁜 눈으로.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과 눈물로 범벅이 되었고 셔츠는 식은 땀으로 다시 흠뻑 젖었습니다. 순자가 살며시 등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어르신 몸 상해요. 그는 다시 땅을 짚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바람이 잡초 사이를 헤집으며 불어왔고 폐허 안 어딘가에선 작은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순자는 그의 옆에 말없이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순간만큼은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걸 이순자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정한수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 4월 30일 오전 10시 15분 충북 괴산 청천면 119 안전센터. 고요하던 센터 안에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119입니다. 어디십니까?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날이 선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울렸습니다. 불 났어요. 서정 어린이집에 불이 났다고요. 애들이 안에 있어요. 소방관이 펜을 집어들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한 주소 말씀해 주세요. 청천면 서정리. 마을회관 옆이요. 서정마을회관. 빨리요. 다급한 숨소리, 아이들의 울부짖음,
사람들의 절규가 전화선 너머에서 뒤엉켜 있었고 곧 전화가 끊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센터 안에 사이렌이 울리며 비상출동 신호가 퍼졌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구조대장 정한수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소방복으로 갈아입고 소리쳤습니다. 전 대원 긴급 출동, 서정 어린이집 화재 발생. 복도에 있던 소방관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헬멧을 눌러쓰고 호스를 둘러매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착하는 대로 바로 불길 진압하고 인명수색 들어간다. 정한수가 헬멧을 눌렀으며 팀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정한수는 선두 차량에 올라탔고 출발 신호와 함께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 대의 소방차가 차고에서 굉음을 내며 차례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찰팀 현장 상황 보고 바란다. 한수가 무전기를 들고 말했습니다. 아직 도착 전입니다. 5분 내 접근 가능. 무전기 너머에서 답이 돌아왔습니다. 소방차는 좁은 시골길을 굽이돌며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들녘은 봄빛으로 물들어 있었지만 차량 안의 공기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대장님, 장비는 전부 이상 없습니다. 부대장 박성민이 보고했습니다. 좋다. 조금 더 빨리 움직이자. 정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들 지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겨우 5살. 지금쯤이면 서정 어린이집 아이들도 지훈이처럼 어린이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즐겁게 친구들과 놀 시간이었습니다. 대장님, 저 앞에 연기 보입니다. 김철수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하늘 위로 새까만 연기가 솟구쳤고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화염 속에서 창문은 깨져내리고 천장이 주저앉기 직전이었습니다. 1층에서 시작됐어. 2층으로 번지는데 10분도 안 걸려. 정한수가 빠르게 판단하며 말했습니다. 제발 무사해줘 얘들아. 옆에 있던 김철수 대원이 간절한 마음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소방차가 어린이집 앞 도로에 멈춰섰습니다. 전원 하차. 바로 배치 들어간다. 정한수가 소방차에서 뛰어내리며 외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소방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장비를 꺼내 어린이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린이집 입구 근처에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얼굴에 그을음을 묻힌 채 울부짖었고 선생님들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혼란스럽고 통제되지 않은 채 엉켜 있었습니다. 정한수는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눈앞의 연기는 평소 화재 현장과 다를 것 없었지만 자신의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는 순간 정한수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선생님, 저 안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한수가 숨을 고르며 한 선생님에게 달려갔습니다. 20대 초반의 여선생님의 얼굴이 사색이 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 대피한 것 같은데. 선생님, 다운이가 안 보여요. 옆에 있던 한 여자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다운이? 선생님은 재빨리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다른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다운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다운이가 없어요, 다운이가. 정한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느 교실에 있을까요? 위치는요? 2층 맨 끝 교실이에요. 왼쪽 끝. 한수가 돌아서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1팀은 구조 진입, 2팀은 화점 제압. 빠르게 움직여. 알겠습니다. 박성민과 김철수를 포함한 구조대원들이 즉시 호스를 연결하고 5개 소화전을 확보했습니다. 사다리를 걸려 했지만 1층의 불길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건물 구조상 계단 진입 외엔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대장님, 2층 창문에 무언가 움직입니다. 김철수가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2층 외쪽 끝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희미하게 흔들리는 창문 너머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허공을 향해 뻗었습니다. 준비 완료되면 진입한다. 장비 더블 체크하고. 한수가 산소통을 메고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염 확산 속도 빠릅니다. 5분 이내 구조해야 합니다. 박성민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럼 4분 안에 끝내야지. 망설일 틈 없다. 한수가 이를 악물며 무전기를 붙잡았습니다. 연기는 더욱 짙어지고 불길은 점점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한 여성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내 새끼, 민준아. 한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현장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위험합니다. 뒤로 물러서세요. 김철수가 몸으로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학부모 몇 명이 함께 울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층 온도는 30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소방관 하나가 계측기를 들여다보며 외쳤습니다. 한수는 헬멧을 깊이 눌러쓰고 도끼를 허리춤에 꽂았습니다. 그 아이 꼭 데려온다. 이 팀은 1층으로 진입, 내부 진압 실시. 한수와 이 팀 소방대원들은 주먹을 꽉 쥐며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등 뒤로 뜨거운 바람이 밀려왔고 그의 발끝엔 이미 불씨가 튀고 있었습니다. 바람결에 밀려온 불길이 눈썹을 그슬릴 듯 뜨거웠고 무너진 유리창 안으로 뿜어져 나오는 연기는 악마처럼 검고 끈적했습니다. 현관을 막고 있는 화염을 등지고 그는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1층에 혹시라도 생존자 있는지 잘 확인해. 헬멧의 턱끈을 당기며 말한 정한수가 온몸을 웅크리고 불길 사이로 계단을 찾고 있었습니다. 계단이 어딨지? 안은 거의 암흑이었습니다. 연기 사이로 날카롭게 쩍쩍 갈라지는 불길 소리, 바닥에서 파지기는 전기줄의 스파크, 귓속을 때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까지 모든 게 뒤섞여 정신을 어지럽혔습니다. 겨우 계단을 찾아 2층에 도착하자 2층 복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복도엔 불길이 번지고 있었고 그 흐름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쪽이다. 한수가 젖은 장화를 질질 끌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미약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도 끝 교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엔 5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아이는 얼굴에 잿가루를 묻힌 채 두 팔로 무릎을 감싸고 있었고 눈은 두려움으로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얘야 괜찮다. 아저씨가 도와주러 왔어. 한수가 복도를 향해 달려갈 때 천장이 쿵쿵쿵쿵 하고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무전기가 울렸습니다. 정대장, 계단에 불 붙었습니다. 대피 가능 시간 2분. 위험합니다. 당장 나오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경고음과 팀원의 다급한 목소리. 그 순간 번개처럼 한수의 머릿속을 스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장난감 소방차를 들고 뛰어다니던 아들 지훈. 지금 이 아이와 같은 또래의 아들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못 나오면 지훈이는? 이런 생각이 몇 초 동안 한수의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몇 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지훈에게 아버지 정한수는 세상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소방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아버지로서의 본능이 충돌했습니다. 그 몇 초가 한수에게는 너무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불길 가득한 복도를 지나 희미하게 보이는 그 아이의 눈엔 눈물과 두려움,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정한수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살려주세요. 그의 발이 아이에게 향하지 못하고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사명감과 두려움이 서로를 잡아먹으며 한수의 머릿속을 뒤엎었습니다. 정 대장, 응답해 주십시오. 지금 빠져나와야 합니다. 무전기의 호출이 메아리처럼 울리는 사이 아래층 어딘가에서 꽈당 하고 철근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무전기 너머로 제 동생을 구해주세요. 라는 어린 여자아이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한수가 무전기를 움켜쥐며 헬멧을 고쳐 썼습니다. 진입한다. 창문으로 계속 불진압 시도해. 한수는 떨어지는 기둥을 피하며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교실 안은 연기가 더욱 짙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야. 이리 와. 한수가 아이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구석에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수가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를 안아 올렸을 때 아이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아래로 툭 하고 떨어지며 힘없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망설인 몇 초의 시간은 너무 치명적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한수가 아이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한수가 절규하듯 외치며 아이를 안은 채 계단 쪽으로 달렸습니다. 계단은 이미 반쯤 불길에 잠겨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조 완료. 즉시 응급처치 준비. 한수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구급대원들이 달려왔습니다. 한수가 아이를 들것 위에 조심스레 눕히며 외쳤습니다. 빨리해, 빨리해.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 산소 공급, 맥박 잡히나? 숨죽인 긴박함 속에 응급처치가 이어졌습니다. 한수는 숨을 헐떡이며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 으름으로 까매진 얼굴에 땀이 흐르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려야 됐고 그가 두 손을 모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몇 초만 더 빨랐어도. 박성민이 다가와 한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장님, 2층 올라가기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한수가 박성민의 손을 쳐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못 구한 거야. 김철수가 한숨을 쉬며 뒤에서 말했습니다. 대장님, 화재 현장에서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절대 자책하지 마세요. 하지만 한수는 듣지 못한 듯 멍하니 구급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차량이 움직였지만 그의 발은 땅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흰색 천 조각에 또박또박 적힌 이름 박다운. 한수는 아이의 이름을 입안에서 되뇌었습니다. 박다운. 그때 한 여자아이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 아이를 막았고 그 아이의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다운아, 다운아. 정한수의 가슴 속에 박다운이라는 이름이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 축 늘어진 작은 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망설였던 몇 초의 시간. 그날 이후 4월 30일은 한수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 가을, 거실 창문 너머로 노란 은행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한수는 혼자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소파 테이블 위엔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약병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약통에 손을 뻗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들 지훈이 밝은 표정으로 들어섰고 그 뒤로 단정한 옷차림의 여자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정지훈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오늘 꼭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제 여자친구예요. 한수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앞에는 검정 니트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여자가 조심스럽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환한 미소, 눈빛에는 어딘가 짠한 마음을 울리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다영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실례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다영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허리까지 숙였습니다. 정한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어휴, 괜찮아요. 인사성도 밝고 참 단정하네. 우리 지훈이가 예쁜 여자친구를 두고 있었네요. 정지훈이 어깨를 들썩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저 다영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오늘은 잠깐 인사만 드리고 다음에 다시 정식으로 허락받으러 올게요. 정한수가 살짝 당황한 듯 눈을 껌뻑였지만 곧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그럴 나이지. 사람 됨됨이야 보면 아는 거지. 우리 지훈이 잘 좀 부탁합니다. 다영이 두 손을 꼭 모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부족한 점 많지만 예쁘게 봐주세요. 한수는 수줍어하는 다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어쩌나. 갑자기 와서 저녁도 제대로 준비를 못했네요. 아, 아버님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차 한 잔만 주세요. 아버님 뵙고 싶어서 급하게 제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다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한수는 살짝 눈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속에 뭔가 포근한 게 차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 결혼식 준비 과정도 순조롭게 흘렀습니다. 한수는 어느 순간부터 다영을 딸처럼 여기게 되었고 다영 역시 한수를 진심으로 챙겼습니다. 아버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집에서 제가 타온 미숫가루예요. 한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다영을 바라봤습니다. 어이구, 이런 건 어디서 배웠어? 어머니가 해주셨던 맛인데 기억이 나서요. 한수는 잠시 침묵한 뒤 잔을 들었습니다. 맛이 참 구수하네. 결혼식 날 정한수는 예식장 안에 있는 다영을 보며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때 다영이 그에게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꼭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부족해도 믿어주세요. 정한수가 입술을 꼭 다물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고마워 다영아. 나도 많이 부족한 시아버지인데 잘 부탁한다. 결혼식 후 가족 사진을 찍을 때 한수의 얼굴에 오랜만에 진심 어린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무너진 가슴에 조용히 봄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몇십 년 만에 약도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박다영이 시댁에 들어온 첫 해는 그야말로 봄바람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새벽이면 다영이 가장 먼저 부엌불을 켰고 갓 지은 밥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을 감쌌습니다. 아버님 따끈한 미역국 끓였어요. 어제 미역국 드시고 싶으시다고 해서 끓여봤어요. 다영이 냄비 뚜껑을 열며 말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고소한 냄새가 번졌습니다. 정한수가 식탁 앞에 앉아 국을 한 숟갈 떠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이,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걸 또 기억했어? 고맙다, 며느라. 다영은 수줍게 웃으며 물컵을 챙겼습니다. 식탁에는 웃음이 넘쳐났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하기만 하던 아침이
이제는 따뜻한 말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 산책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한수는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다영은 옆에서 보조를 맞추며 걸었습니다. 아버님, 젊으실 땐 여자들이 꽤 많이 줄 섰겠어요. 키도 크시고 어깨도 떡 벌어지시고. 다영이 눈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정한수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답했습니다. 그땐 먹고 살기 바빴지. 불 끌어 다니느라 매일 정신도 없었어. 아, 그러셨구나. 하지만 다영에겐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수가 과거의 소방관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표정이 어둡게 변하고 말끝을 흐리고 대화를 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뿐 다영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배 깎아봤어요. 얇게 깎는 거 연습했거든요. 정한수가 배를 집어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영이 점점 과일 깎는 실력이 느는구나. 웃음이 터졌고 다영은 괜히 뿌듯해졌습니다. 주말 아침 다영이 정한수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온 낡은 앨범을 꺼내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그 순간 다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한수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다영아, 우는 거니? 왜 그래? 아, 아니에요. 그냥 사진을 보니 아버님이 참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요. 정한수가 휴지를 건네며 다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영이 온 이후 정한수는 예전처럼 술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소주 안 드시는 거예요? 다영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는 정한수를 보고 물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그런 생각도 안 났다. 너랑 얘기하고 웃다 보면 술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 말에 다영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해 겨울, 정한수는 오랜만에 온기 있는 연말을 맞이했습니다. 거실 한쪽에 작게 꾸며진 틀이 다영이 끓인 떡국, 손난로처럼 따뜻한 가족의 존재.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더 행복하게 지내요, 우리. 정한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올해는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 순간 정한수의 눈가에 오래 묻혀있던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4월 29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찌개 끓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고 거실에는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정한수와 다영과 지훈. 정한수는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다영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다영은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밥 한 숟갈 뜨는 데에도 한참을 망설이는 듯 보였습니다. 정한수가 조심스레 물컵을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영아, 어디 아프냐? 종일 말이 없어. 다영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이 다가와서요. 정한수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무슨 날? 지훈도 고개를 들며 다영을 바라봤습니다. 다영이 힘겹게 숨을 내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죽은 날이요. 4월 30일. 지훈이 놀란 듯 말을 꺼냈습니다. 다영아, 미리 얘기하지 그랬어. 정한수는 그 순간 등 뒤에서 식은 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한수에게도 4월 30일은 가슴 시리게 아픈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다영이가 많이 힘든 날이구나. 그날 어린이집에서 불이 났었어요. 다영의 손이 밥숟가락을 놓고 눈물을 삼키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불이 나서 애들은 거의 다 대피했는데 제 동생이 2층에서 못 나왔어요.
저랑 숨바꼭질 하려고 숨어 있었거든요. 아마 잠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밖에서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 동생 좀 구해달라고. 정한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는데 이미 너무 불길이 셌대요. 소방관님이 구하러 들어가 주셨는데 결국 다영이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정한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정한수는 그 소방관이 자신이었다고 다영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정한수는 다영의 행동이 이해가 갔습니다. 소방관 시절의 이야기를 듣거나 앨범을 봤을 때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눈물을 흘렸던 다영의 행동. 다영의 말이 끝나자마자 정한수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아버님, 다영이 놀라며 몸을 일으켰고 지훈도 당황해서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정한수가 벽을 짚으며 겨우겨우 말했습니다. 나 잠깐 화장실 좀. 그는 비틀거리며 복도로 나가더니 화장실 문을 닫고 곧 문을 잠갔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선 정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으로 거칠게 입을 틀어막은 채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럴 리가. 그러나 머릿속에는 다시 그날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화염 속 미처 구하지 못한 그 아이. 그리고 울부짖던 소녀. 정한수는 변기 옆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가슴 깊숙이 숨겨두었던 상처가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날 구하지 못한 그 아이가 다영의 동생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4월 30일 아침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이쳤습니다. 다영은 평소처럼 부지런히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정갈하게 놓인 나물 반찬, 그리고 따끈한 밥. 정한수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에 다영은 고개를 돌려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오늘은 저 쑥국 끓였어요. 그러나 정한수는 다영의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휙 돌아서더니 다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영은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멍하니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지? 그의 차가운 태도는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다영은 똑같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일부러 쑥국을 끓이지 않았습니다. 고소한 계란찜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멸치볶음까지 곁들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정한수를 향해 다시 용기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멸치볶음 했어요. 지난번에 맛있다고 하셔서요. 정한수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만 돌린 채 방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영은 그 자리에 선 채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젓가락을 들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날 점심 지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나오자 다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이틀째 저를 피하세요. 지훈은 셔츠 단추를 채우며 무심히 물었습니다. 왜? 뭔 일 있었어? 없었지.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말을 안 하세요. 어제 이후로 내 얼굴도 안 보시고. 지훈은 시계를 확인하며 급히 외투를 걸쳤습니다.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거 아냐? 신경 쓰지 마. 나 오늘 늦게 들어와. 지방 미팅 잡혔어. 그게 아니라 나 뭔가 잘못한 걸까 봐. 괜찮아. 괜한 걱정하지 마. 지훈은 다영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다영의 두 눈이 천천히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돼서도 정한수는 거실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영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점점 자라났습니다. 며칠 뒤 아침 복도에서 마주친 정한수에게 다영은 다시 한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날씨 좋아요. 같이 산책 가실래요? 아니다. 피곤해서 신경 쓰지 말 거라. 정한수는 고개를 숙인 채 냉랭하게 말하고는 다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정한수는 줄였던 약의 양을 다시 늘렸고 그의 얼굴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영은 복도 한가운데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춘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 안에서 베개를 껴안은 다영은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한수와 행복하게 지냈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은 이젠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조용히 스며든 저녁 햇살이 다영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단 하나, 벽시계의 뚝딱이는 초침뿐이었습니다. 다영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다고?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아버지의 차가운 시선과 침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김치찌개를 떠주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남처럼 돌아섰습니다. 다영은 침대 머리맡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앨범을 천천히 넘기자 어린 시절에 웃고 있는 동생 사진이 나왔습니다. 눈물 한 줄기가 뺨을 따라 떨어졌습니다. 기억은 그녀를 차가운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1995년 4월 30일 어린 다영은 까만 연기 속에서 동생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창밖만 바라봤고 멍한 얼굴로 다영에게 밥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나 엄마가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다영아, 새 아빠가 생겼어. 우리 이제 다시 행복해질 거야. 어린 다영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남자 박철민은 처음엔 친절했습니다. 과자도 사다 주고 학교에도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술에 취한 그의 모습은 짐승 같았습니다. 밥이 코로 들어가냐? 눈치 좀 챙겨 이년아. 거실에서 깨진 소주병 소리와 함께 박철민의 고함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는 주방 한구석에 주저앉아 말없이 울었습니다. 다영은 손을 꼭 쥔 채 방문을 잠그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다영은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학비만 축내는 년. 나가서 네 애비 찾아서 돈 달라고 해. 술에 취한 박철민이 방문을 걷어차며 외쳤던 날 다영은 처음으로 혼자 밖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의점 삼각김밥을 먹으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존재 같다고 느꼈습니다. 대학교에 붙고서도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집에선 어떤 축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과외와 카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친구들이 넌 진짜 독하다라고 말할 때마다 다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독해져야 살아. 그런 그녀에게 지우는 처음으로 따뜻한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한수는 말없이 다영의 손에 호박죽을 쥐어주었습니다. 많이 말랐네. 집에 가서 챙겨 먹어요. 그날 밤 다영은 처음으로 잠들기 전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가족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기를. 그러나 지금 그 따뜻하던 손길은 차갑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한수는 침묵으로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다영은 베개를 껴안고 옆으로 누웠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나 또 버림받는 거야? 침묵 속에서 흐느낌만 방안을 메웠습니다. 남편 지우는 일이 바빠 그녀를 위로해줄 시간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곁엔 어릴 적처럼 아무도 없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습니다. 다영은 천천히 눈을 감고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마음의 문은 아주 천천히 다시 굳게 닫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정한수는 더 이상 건강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불길 속에서도 빛나던 그 눈동자가 이제는 침대 옆 작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바쁜 회사 일로 자주 집을 비웠고 다영도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정한수를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병인 겸 집안일을 모두 봐주는 이순자가 집에 상주하게 되었고 그녀가 정한수를 돌본 지도 3년이 되어 갔습니다. 일요일 주말 오전 이순자는 장으로 보러 나갔고 다영은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출장 중이고 한수는 여전히 방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때 띠링 초인종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다영이 손을 닫고 인터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익숙한 저음이 들려왔습니다. 나야. 아버지다, 다영아. 다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연을 끊고 지내온 새아버지였습니다. 여기 왜 오셨어요? 문 좀 열어봐. 할 말이 있어. 철민의 목소리는 벌써 술기운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영은 입술을 꾹 다문 채 마당으로 뛰어나가 대문을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삐걱거리며 들어선 철민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슬리퍼는 한 짝이 벗겨져 있었고 양복 바지는 무릎이 해져 있었습니다. 이야, 우리 다영이 좋은 집에 시집 가더니 아주 럭셔리하게 사네. 철민이 두리번거리며 마당을 걸어 집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딜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아버님 주무세요. 다영이 가까이 다가가며 목소리를 낮추고 새아버지의 옷을 잡아 당겼습니다. 그 시아버지 말인데 소방관이셨다며? 철민이 비죽 웃으며 다리를 떨었습니다. 다영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동네에서 소문 다 났지. 우리 다영이가 용감한 소방관 집에 시집갔대. 복 터졌다고. 철민이 혀를 꼬며 다영의 손을 탁 쳤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시고 나가주세요. 다영이 얼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돈 좀 필요해서 왔다. 철민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없어요. 드릴 돈 없어요. 다영이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 넓은 집에 살면서 돈이 없다니? 니만 등 따시게 살면 마음이 편하냐? 그게 딸 자식이 할 도리야? 철민이 콧웃음을 치며 주먹으로 무릎을 탁 쳤습니다. 딸이요? 저를 딸로 대해주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이년아, 널 이만큼 키워줬으면 된 거지. 철민이 목소리를 낮추고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내 동생은 화재로 죽었는데 너는 소방관 집에 처박혀서 밥숟가락 들고 잘도 산다 이거지? 다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계세요? 다영이 참았던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생각 안 나냐? 동생 그 어린 것. 불길 속에서 죽었잖아. 너는 살고. 철민이 웃으며 손가락으로 다영의 이마를 툭툭 쳤습니다. 당장 나가세요. 독한 년. 참, 너는 진짜 독한 년이야. 철민이 이를 갈 듯 말했습니다. 500만 원만 줘.
딱 그거면 돼. 나도 창피하게 자주 오고 싶진 않거든. 철민이 진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돈 없다고요. 앞으로도 없어요. 다영이 떨리는 눈으로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시아버지한테 가서 돈 좀 달라고 할게. 철민이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하자 다영이 온 힘을 다해 그의 옷깃을 잡고 대문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철민은 술에 취해 휘청휘청 대며 다영의 손에 이끌렸습니다. 철컥. 대문은 닫혔고 다영은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제발, 저 좀 그냥 두세요. 다신 오지 마세요. 철민은 다영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비웃고 서서히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다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다영은 두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으며 고개를 묻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방에서 나온 한수는 복도를 걷다가 마당 쪽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들이 오갔고 그 속에는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간절했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숨을 죽이고 거실 창으로 마당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린 상태였고 다영은 문 앞에 선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이냐? 소방관 집에서 살면서 유세 떨긴 술에 취한 듯 흐느적대는 남자의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정말 없어요. 어디서 구하라고요, 그런 돈을. 다영이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치맛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럼 시아버지한테 말하지 뭐.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비열하게 낮아졌고 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동생은 소방관이 못 구해서 죽었는데 넌 전직 소방관 집에 처박혀서 밥 잘 먹고 사는구나. 독한 년.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 한수의 숨이 걸쭉하게 목에 걸렸습니다. 그의 입에선 말끝마다 찌르는 독설이 이어졌고 다영은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한수는 그대로 벽에 등을 밀착시켰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일주일 더 줄게. 그때까지 돈 준비 안 하면 매일 찾아올 거야. 남자의 발걸음이 멀어졌고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서 다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흘렀습니다. 한수는 그대로 뒷걸음질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묵직한 죄책감이 웅크렸습니다. 결혼 초 다영이 보여줬던 화사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아버님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사랑을 못 받고 살아서 아버님처럼 사랑 많으신 분이 제 시아버님이라 너무 행복해요. 그 말들이 날카로운 송곳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런 상처를 안고 살았던 다영에게 자신의 날이 선 행동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다영의 상처가 정한수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 나와 있던 간병인 순자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순자 씨. 한수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어르신. 순자가 물수건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영이에게 말해줘야 할 것 같아요. 한수가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요? 한수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1995년 4월 30일 화재 사건에 대한 이야기요. 순자가 다가와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한수가 말없이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날 일에 대해 전부 순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순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근데 벌써 30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그때 소방관 정한수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다영 씨한테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만 그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세요. 그 말에 한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피하지 않기로 결심한 듯 주먹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른 토요일 늦은 오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한편 다영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한수의 방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민 한수가 어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영아, 시간 좀 괜찮니? 다영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한수가 먼저 말을 건 건 몇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한수가 천천히 거실로 다가왔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동작은 어색했지만 눈빛만은 평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는 다영의 맞은편에 앉으며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얹었습니다. 할 말이 좀 있다. 다영은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말씀하세요. 정한수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 어둑한 하늘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매년 4월 30일 내가 다녀오는 곳이 있어. 괴산 쪽에 폐허가 된 건물인데 서정 어린이집이라 불리던 곳이지. 다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2배는 빨리 뛰었습니다. 거기서 예전에 큰 불이 났어. 내가 직접 진압에 들어갔고 구조도 맡았었지. 한수는 손을 비비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을 구했어. 한 명만 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잠겼고 눈동자가 붉게 젖었습니다. 다영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아이 혹시... 한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박다운 내 동생이야. 내가 너의 동생을 구하지 못했어. 순간 다영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아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한수가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잠깐 망설였어. 불길이 너무 강했고 순간 지훈이가 생각났거든. 내가 그 아이에게 다가갔을 땐 이미 내가 조금만 더 빨리 갔었으면 그 아이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게 내 평생에 박힌 가시야. 네가 지훈이랑 결혼하고 나도 그 트라우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어. 너의 밝은 에너지가 나한테도 힘이 됐어. 그런데 너가 다운이 누나인 걸 아는 순간부터 그날 이후 하루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어. 내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자꾸 겹쳐 보이더라. 그래서 너한테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 때문에 너를 볼 수가 없었어. 그동안 차갑게 대해서 미안하다, 다영아. 다영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일어나 한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한수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화재 현장에 저도 있었잖아요. 동생은 떠났지만 그곳에서 저를 구해주셨던 건 소방관분들이 목숨 걸고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날 일을 원망한 적 없어요. 제 동생이 그렇게 된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화재는 순식간이었고 아버님은 끝까지 목숨 걸고 모두를 살리려 하셨어요. 그 마음 동생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다영은 조심스럽게 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요, 아버님. 어릴 때부터 따뜻한 아버지 같은 존재를 꿈꿨어요. 든든하고 기댈 수 있고 나를 지켜주는 그런 아버지.
결혼하고 처음 인사드린 날 그 느낌을 받았어요. 결혼 후에도 아버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요. 다영이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피하시니까 저 혼자 뭘 잘못했나 싶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 말에 한수는 고개를 떨구더니 갑자기 다영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다영아.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영은 한수의 등 위에 손을 올리며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를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오해와 슬픔, 죄책감과 외로움이 그 포옹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집 안에는 말보다 더 큰 용서와 위로가 아주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한수와 다영은 서로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은 없었고 회피도 없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1년 후 4월 30일 봄이 완연한 아침. 한수는 검은 재킷에 흰 셔츠를 차려입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연보라색 꽃다발을 든 다영이 조심스럽게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준비되셨어요? 다영이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한수가 눈을 가늘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납골당이었습니다. 여기 처음 와보네. 한수가 문 앞에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영이 다정하게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함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버님.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와 나란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유골함이 안치된 벽면 앞에 도착하자 다영이 정성스레 꽃을 꽂고 묵례했습니다. 다운아, 누나야. 1년 만이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유골함 앞에 앉았습니다. 한수도 옆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운아,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너를 구하고 싶었는데 너무 늦었어. 목이 잠긴 한수가 천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 누나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단다. 따뜻하고 강하고 웃는 얼굴이 참 예쁘지. 다영은 울컥하는 마음을 삼키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다운이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해하고 있을 거예요. 한수가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수는 마침내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받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아버님 떨리세요?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은 다영이 물었습니다. 조금은. 근데 너랑 같이 있으니 괜찮구나. 한수가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수는 정기적으로 트라우마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영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고 상담이 끝나면 근처 공원에서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몇 달 후 한수는 오랫동안 놓지 못했던 술을 끊었습니다. 몸무게도 점점 정상 체중으로 돌아왔고 아침마다 다영과 함께 마시는 따뜻한 생강차가 그의 하루를 여는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출장에서 돌아와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유난히 편안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가 놀란 듯 말하자 한수가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다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모두 다영이 덕분이지.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평범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은은했고 거실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한수는 창밖으로 붉게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괜찮다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찾아왔다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